자, 지난 시간에는 11장 은행 산업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큰 추세는 상대적으로 은행 산업이 비은행,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에 비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정권 부분이죠. 정권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금융의 정권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산업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혁신과 전통적인 은행 산업의 쇠퇴, 즉 차입자에 대한 자금 공급원으로서 상업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은행보다는 직접금융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다. 직접금융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커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현상입니다. 미국 등 영미권 중심으로 또한 선진국에 대한 현상이고, 개도국은 여전히 뭐 은행 산업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지만 어쨌든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은 정권화가 많이 됩니다. 즉 금융은 시장을 통한 금융이 많이 되면서 은행의 자금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이 줄어든다. 자금 공급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전체 금융 기관의 자산 가운데 또한 상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당연히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각 개별 기관의 규모, 크기를 볼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많이 봅니다. 그 자산이라는 것이 뭐 대출도 자산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뭐 그런 유가증권도 자산이죠. 그런 규모를 볼 때 은행이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앞에서 1위부터 쫙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부터는 은행이 오히려 이제 앞부분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전반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규모로서는 은행이 옛날보다는 많이 쇠퇴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별로 하락하지 않는 걸로 나타납니다. 수익성은 별로 하락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데, 뭐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권사보다는 은행의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은행이 이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다른 루트를 많이 찾아냈었죠. 그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수익성 하락을, 그러니까 이 대출이 준다 그러면 사실은 매출이 주는 겁니다. 매출이 주는데 불구하고 뭐 준다기보다는 안 늘죠. 덜 느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주는데 비해 가지고 다른 부분, 부의 활동 등에서 이제 소득을 많이 창출했는 겁니다. 함으로써 뭐 수익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죠. 뭐 이 이야기를 다음에 다시 더 상세하게 했습니다. 상세하게 했는 것이 이제 규모가, 저축기관이 전체, 그러니까 상업은행의 비중이 이렇게 점유율이 한때 이제 40%대 근접했다가 지금은 30%대 정도로 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비저축기관 상업은행 빼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정권 파트죠. 직접금융이 이제 차입금의 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래 됐냐 그러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비용상의 우위를 약화됐다. 그러니까 은행의 그 가장 큰 장점이란 것은 낮은 이자율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필금식 예금, 소위 요구불 예금에서의 굉장히 낮은 금리의 그 자금 조달, 아니면 거의 저금리, 거의 아니면 무금리의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보통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비용상의 우위가 약화됐다는 것이 지준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줄인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수시 필금식 예금 같은 경우는 다 제일 큰 지준의 대상입니다. 이런 것을 시장성 어카운트로 줄임으로써 이 부분이 줄게 됐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은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자본이 공급이 점점 더 늘어난 거죠. 세계적으로 자본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은행 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낮은 이자율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위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더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 늘었다.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더 부자가 된 겁니다. 더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돈이 많은 거고, 돈이 많다 그러면 예금할 돈이 많은 거죠. 옛날에는 수십 킬로엠만 갔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돈을 다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적인 저금리죠. 물론 최근에는, 극히 최근에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아닌 그 사이 기간이랄까 아니면 그전의 기간에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이자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저금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자금량이 많았기 때문에 뭐 모든 기관들이 다 자금 조달 비용이 뭐 다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은행의 우위가 덜 두드러지게 된 거죠. 그 다음 자금 운영상에 있어서도 소득상의 우위가 약화되더라라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은행이 그래도 거의 유일한 그 전문 기관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다 주도하고 은행이 대출을 제일 잘했는데 이제는 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 증권사 같은 것들이 뭔가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뭐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뭐 그 신시사이즈 론이라든지 온갖 비은행을 통한 대출, 대형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게 오히려 뭔가 하면 더 전문적이고 더 뭐 저비용의 대출을 해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것이 소위 투자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은행이 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 능력의 우위가 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이 세차게 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이 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른 차원에서 수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나간 거죠. 나갔는데 이제 그게 제일 두드러진 것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하고 그 다음에 기업 인수하고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 대출 뭐 이런 겁니다. LBO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겁니다.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을 돈을 빌려가 기업을 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장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기업도 그냥 주주들한테 뭔가 하면 다 돈을 주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그냥 얼마 주고 주식을 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 회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리 가지고 그 기업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잘 운영을 해 가지고 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금융의 뭐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LBO 같은 경우는 욕을 많이 먹죠. 이거는 LBO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업을 그런 식으로 한 뒤에 빚을 사가지고 이제 뭐 일부가 그 기업의 소유권, 물론 이제 그런 것은 LBO 하는 그 SPC를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LBO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빚을 지면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꼴이 됩니다. 꼴이 되면서 기업의 뭐 자산이랄까 그런 것을 뭐 헐값에 팔아버린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완전히 기업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융이 너무 힘이 세지면서 금융이 기업을 좌우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LBO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큰일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옛날에 해외 펀드들이 SK 같은 경우 LBO 하겠다고 나서고 뭐 여러 이제 이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이런 트라이를 했었죠.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의 활동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비이자 수익.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위험도 높아지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도 매출은 충분히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대신에 뭐 수익성은 유지하더라.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은행들의 현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도 은행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백 년 동안 향후 최근 20년 이전 몇백 년 동안은 은행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원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안정적인 직업, 보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20년 내에는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행 또 뭔가 하면 굉장히 이런 이 상품을 많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개입하고 많이 취급을 합니다.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어떤 한 학생이 왔었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은행 이제 향후, 그러니까 졸업하고 이제 취업할 때 이제 일하는 신입생인데, 뭐 은행원 그런 걸 자기는 이제 원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물론 이제 근데 어렵긴 어렵고, 그 다음에 은행원이 안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옛날에는 은행원이라고 그러면 한 번 되면 안정적이었죠.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9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그런 게 깨졌죠. 지금 또 많은 은행들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점을 줄이고 있다는 말은 그 지점에 있던 직원들이 다 나가는 겁니다. 거의 나가는 거죠. 그만큼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은행들도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 조정, 구조 조정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있고, 아주 이런 위험 상품까지도 기입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 뭐 금융혁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성과가 나고 이제 그런 걸로 기대를 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혁신을 따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뭐 굉장히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만, 거기서 뭔가 하면 까딱 못 따라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은행마저도, 가장 변화가 적고 보수적인 은행마저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미국 상업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주였기 때문에 뭐 별로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고, 마지막에 하나 이걸 한번 볼까요? 세계 10대 대형은행, 뭐 그냥 한번 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봅시다. 보면 자, 뭐 이 표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라고 봅시다. 자, 뱅크 라운드 월드의 월드 탑 뱅크를 봅시다. 세계 최고 은행들. 그 이제 최고의 기준을 뭘로 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산으로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에셋. 자산이라는 것은 대차대조표 왼쪽에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뭐 현금, 그 다음에 유가증권, 그 다음에 대출, 고정자산,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로 덩치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기업이 크다 그러면 공장이 넓고 기계가 많은 것이 기업이 크다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겠죠. 공장이 넓고 기계가 많다는 것은 자산이 많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가치가 얼마냐 돼 가지고 논란이 많죠. 뭐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얼마짜리 기업이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힘들 거지만, 요즘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이 정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렇다 그러면 정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 가치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 가격이 얼마인지를 뭐 실시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산으로 봤을 때 이게 29년 데이터인데,
왜 29년 데이터냐 그러면 지금 2021년이지만 20년 결산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 뭐 합쳐가지고 이런 표를 못 만들고 있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지금 볼 수 있는 가까운 데이터가 여기 있는 이제 19년 데이터입니다. 잘 안 보이죠? 좀 치울게요. 자, 보라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어떻게 되냐. 자, 1등부터 쭉 보면 자산으로 봐가지고 1등부터 이 인더스트리얼 커머셜 뱅크 오브 차이나, 그러니까 이게 공상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신문에도 그런 용어인데, 중국 공상은행, 그 다음에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 그 다음에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입니다. 인민은행이고, 뱅크 오브 차이나는 그냥 중국에서 하는 상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서 조금 이제 좀 다르죠, 그죠? 어쨌든 1, 2, 3, 4등이 다 중국입니다. 5등이 일본 미쓰비시 은행이고, 6등이 드디어 JP 모간 체이스, 그 다음에 7등이 영국 은행이죠. HSBC, 홍콩 상하이 뱅크 코퍼레이션.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제1은행도 이게 아마 흡수되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8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9등이 중국 개발은행, 10등이 프랑스의 BNP 파리바, 그 다음에 11등이 프랑스의 크레딧 아그리콜, 뭐 이런 정도입니다. 시티뱅크가 12등 정도죠. 자, 이걸 보니까 뭐 이 등수를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자산으로 봐가지고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으로 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그 이야기는, 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산으로는 압도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10년 정도? 10년 차 안 됩니다. 10년, 20년도 안 됩니다. 그전에는 뭐 이 앞에 20등 내에 한 은행도 없었는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압도적으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거죠.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 빠르게 자산이 늘었다. 자산에서의 뭔가 하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이죠. 대출이 빠르게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대출이 빠르게 늘은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빠르게 늘은 대출에 대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걱정은 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많은 대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대출은 부동산 대출이 많습니다. 개발 대출, 도시 개발, 뭐 주택 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동산 관련 지역 개발 대출이 많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중국 은행들이 이렇게 앞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봐가지고는 덩치가 압도적이지만 뭐 10등 내에 지금 5개나 중국 은행이 들어가 있죠. 10등 내에 중국이 5개고, 미국이 하나, 미국이 2개, 영국이 하나, 프랑스가 하나, 일본이 하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라서 뭔가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튼튼하고 그 대출 자체가 문제가 없어야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어. 그럼 우리나라 은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자, 요 밑에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 은행은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어디 처음 여기 나타나죠. 64등 신한은행. 그러니까 이만하면 상당히 등수가 높죠. 64등의 신한은행이 지금 자산 기준으로는 랭크되어 있습니다. 64등. 그 다음에 또 있죠. KB가 68등. 그 다음에 하나금융이 74등. 그 다음에 78등 농협입니다. 농협이 78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위 내에서는 4개 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은행도 여기 조금만 더 하면 곧 여기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20년 데이터는 들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한 너댓 개 정도는 우리나라도 이제 자산 규모로는 거의 100위 정도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정도다. 자, 이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자산으로 본 은행의 규모.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은행의 시장 가치로 봅시다. 시장 가치. 그러니까 덩치만 큰데 수익성이 낮다.
그러면 그 은행은 시장 가치가 낮을 수도 있는 거죠. 덩치는 최고인데 시장 가치는 0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대출 자체가 부실 대출이 많아가지고 뭐 자산 가치가 거의 0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보면 자산으로 이 시장 가치를 본다 그러면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1등은 미국은행이 하고 있죠. JP 모간 체이스가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뭐 자산 1등이던 중국의 공상은행이 2등을 하고 있습니다. 3등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4등이 웰스파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뭐 좀 끼어 팔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벌금도 많이 물고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은행이 투자한 금융 그 기관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거의 다 팔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뭐 우리나라 농협도 밑에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농협이라는 것이 이 사실은 뭐 옛날부터 그 프랑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콜 그게 이제 농협입니다. 그 다음에 7등이 HSBC. HSBC라는 것이 이제 용어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홍콩,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은행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 홍콩이 영국의 땅이었었죠. 조차지였었죠. 그래서, 저 영국이 뭔가 하면 홍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중국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부터 있던 은행이었고, 영국 은행이었고, 홍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권,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영국의, 본점은 영국에 있었죠. 이 자금을 주로 운영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홍콩 상하이 뱅크 코퍼레이션. 영국 최대 은행이죠. 그 다음에 시티은행, 그 다음에 중국은행, 그 다음에 중국 상업은행.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가치로 봐가지고는 여전히 뭐 미국 은행들이 그래도 제일 선두 그룹에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봐가지고는 중국 은행이 제일 선두 그룹에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의 시장 가치로 봐서는 미국 은행이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시장 가치로 봐서 우리나라 은행은 이건 이제 시장 가치는 50개 은행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게 1990년대는 일본 은행들이 양쪽 다 앞에 식당까지 쫙 깔려 있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는. 일본 은행들이, 자산 가치로도 세계 10대 은행의 뭐 절반 정도, 절반 이상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가치로도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아까 금방 같이 미쓰비시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없어졌죠. 망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은행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나라 경제가 약해지면 뭐 금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자국 경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나라 경제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등수가 뒤로 딱 밀리게 되는 거죠. 그 나라 경제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달러 가치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나라 돈으로는 동일한 대출인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절반이 된다 그러면 달러로 봐가지고는 자산 가치가 절반으로 되는 거죠. 그럼 등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변화가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일본이 한순간에 세계적인 뭐 제조국가, 세계적인 금융 강국이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그게 완전히 뭐 거의 몰락한, 어떻게 뭐 심하게 말하면 몰락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잘해야 돼요. 잘해요. 한순간에 뭔가 하면 그냥 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특별히 일본이 잘못한 것도 아니죠. 특별히 뭔가 잘못된 정책을 취한 것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안 하면 뭐 뒤로 밀린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이제 제일 큰 방향은 그거예요. 환율이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지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크니까. 이제 그래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수록 통화 가치가 올라갈수록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겠죠. 일본도 이제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진 제일 큰 원인이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화 가치를 올렸죠. 환율을 떨어뜨렸죠. 엔화 가치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뭐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일본이 지금 저렇게 잃어버린 20년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흑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데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시장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는 점점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등수는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은행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은 은행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실물 부분에서의 통화 가치 변화 때문에 은행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등수는 푹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뭐 60억건, 70억건에 있었는데 머지않아 가지고 뭐 한 3, 40억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뭐 갑자기 너무 올라가면 일본 같이 뭔가 하면 확 떨어져 가지고 저런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항상 이제 무한정 많은 흑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시장 가치도 반영하면서 그 다음에 성장세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자, 뭐 그런 건 지금 경제정책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던데 참 그게 참 답답하죠. 자, 그게 이제 11장 은행에 대한 주 내용입니다. 뭐 여기 있는 그 미국 관련된 부분은 미국 제도, 법, 뭐 그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장이 남았습니다. 2장의 이슈는 동일한 이슈입니다. 금융위기죠, 그죠? 금융위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금융위기에서 보겠습니다. 12장은 선진국의 금융위기, 13장은 개도국의 금융위기.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자, 선진국의 금융위기를 봅시다. 금융위기란 것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란 것은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흐름이 심각할 정도로 붕괴됨으로써 금융마찰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뭐, 이 원인 자체를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거죠.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금융이 기능을 못할 때입니다. 금융이란 것은 돈 있는 사람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이 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입니다. 시장을 통한 아니면 기관을 통하든 어떤 거든 어쨌든 이 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라는 것이고 대부분 그러면 왜 그때 갑자기 그 기능이 갑자기 약화됐느냐 보통 정보 흐름이 심각한 정도로 붕괴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 마찰이 커진다. 정보 흐름이 대부분 어떤 정보냐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도에 대한 정보죠. 부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에 그 빌려준 돈을 떼인다. 그러니까 대출자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돈 빌리가는 사람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 부도가 나는 정보가 뭔가 하면 갑자기 확 커진다는 거죠. 흐름이 심각한 정도로 붕괴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게 갑자기 뭔가 하면 정상적인 양이 아니라 엄청나게 뭐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다들 부도율이 높아졌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겁이 나가지고 돈을 못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도 떼이면서 뭔가 하면 빌려줄 수 있는 돈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어쨌든 금융기관들이 돈을 떼이고 돈도 없고 그래서 돈을 못 빌려주는 그런 일이 발생한 한 기간, 한두 기간이 아니라 그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융위기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전형적인 경우를 본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많이 있죠. 우리나라 9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7년, 8년, 9년에 걸쳐가지고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 다음에 유럽의 부채발 픽스의 금융위기, 그 다음에 많이 언급되는 아르헨티나의 반복적인 금융위기, 뭐 멕시코 패스 프로블럼, 거시기 와서 배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금융위기입니다. 다 금융위기인데 이런 금융위기들이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따져도 금융위기가 우리가 많이 드는 것이 한 200개 이상이 듭니다. 200번 이상의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언급할 정도, 분석 보고서에 언급할 정도가 한 200개 이상 정도 많은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좀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이제 좀 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깊어지면서 다시 그런 사태가 덜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점점점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후진국에서만, 개도국에서만 금융위기가 나는데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마저도 금융위기가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더 자주 나고 더 크게 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교과서에서도 챕터를 하나 새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뭔가 하면 화폐금융론에서도 두 챕터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금융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자, 1단계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금융위기가 촉발되고, 이제 촉발되는 그 시작점은, 소위 트리거는 조금 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대부분 이제 은행 위기로, 그 다음에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 거의 뭐 부도가 되는 거죠. 뭐 흑자부도, 적자부도야 할 수 없지만 흑자부도까지도 나는, 많은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부도가 나는 그런 식으로 은행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뎁 디플레이션, 채무 디플레이션, 채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채무라는 것이 그거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대출입니다. 대출의 이 디플레이션, 요즘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이야기죠. 그죠? 물가가 떨어지는데 물건의 가격인데, 여기는 뎁입니다. 뎁. 채무의 가격입니다. 채무의 가치죠. 왜냐하면 부도 확률이 50%가 됐다. 부도가 낮다. 부도가 낮다 그러면 원래 뭐 가치 변화가 없습니다. 가치 변화가 없는데 뭐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부도가 낮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 대출의 가치가 0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뭐 0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부도가 낮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빚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가 났다면 이제 그 회사에 가가지고, 뭐 쳐들어는 그렇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 가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자산을 파는 겁니다. 중고라도 기계라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채를 갚는 겁니다. 부채를 먼저 갚죠. 부채를 먼저 갚고 돈이 남으면 남은 돈을 주주들한테 또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도 부도가 났더라도 항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이냐라는 건데, 어쨌든 뭐 제값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은 큰 거죠. 그런 거죠. 어쨌든 뎁의 가치가 떨어진다. 뎁 가치. 떨어지면서 다시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이 악순환.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금융위기 과정입니다. 즉 1단계 금융위기의 촉발에 대해 가지고, 자, 이거 뭐 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보통 신용의 과열과 붕괴로 시작됩니다. 트리거는 붕괴입니다. 트리거는 신용 붕괴. 신용 붕괴라는 것은 대부분 자산 가격의 붕괴입니다. 자산 가격의 붕괴. 쉽게 이야기하면 주가 폭락 아니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나타납니다. 주가 폭락, 부동산 가격 폭락.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도 미국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폭락으로 시작됐고, 뭐 1929년 대공황도 주가 폭락으로 시작됐죠. 우리나라 98년 금융위기도 뭐 사실은 시작은 외환이지만 외환 다 떨어졌다라는 발표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자, 대부분 뭔가 하면 이 자산 가격의 폭락인데, 붕괴가 폭락이죠. 폭락인데 폭락을 하려고 그러면 왜 갑자기 폭락하느냐라는 건데,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락한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저시장 가치에 있는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과열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열은 여기로 올라가면 신용 과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신용 과열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빌려준 겁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시중에 지나치게 돈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자산 가격의 거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시중에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소비라는 것은 뭔가 하면 돈 많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3끼 먹던 사람이 뭔가 하면 6끼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많으면 그 돈은 대부분 자산 가격으로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주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자산 가격이 과열되고. 즉, 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금융 자유화, 여기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금융 혁신의 정책 실패로 인한 신용의 과열과 빈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4개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 자유화라고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으로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할것이 열었죠. 열었는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나니까 외국 돈이 마구 들어옵니다. 마구 들어오니까 시중에 전체적으로 신용이 과열이 된 거죠.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느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린 거죠. 올렸는데 이게 시장 가치라 그러면 괜찮은데 오르는 것이 계속 오를 것이냐?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올랐네. 그러면 이거 너무 올랐다. 떨어질 것이다. 누가 생각하면 그때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자. 누가 한번 생각해가지고 몇 명 생각하면 그때부터 확 떨어집니다. 그게 거품이 꺼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거품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거품이 꺼지는 겁니다. 꺼지는 것이 보통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트리거. 총을 누른다. 총을 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는 대부분 뭔가 하면 그 전에 금융위기를 야기시키는 동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는 것이 대부분 신용과잉입니다. 신용과잉. 그것이 이제 뭐 개도국이 그렇게 되는 것은 외자를 무분별하게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외자 들어오니까 좋다고 그냥 써버린 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기지의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뭐 이 신용을 엄청나게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부동산에 가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4개 국가들이 국가가 뭔가 하면 뭐 부채를 엄청나게 진 거죠. 국가가 뭔가 하면 적자를 마구 내면서 뭔가 하면 돈을 쓰니까 무한정 적자를 낼 수 있느냐? 적자를 낸다는 것은 다 이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적자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채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으니까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저 나라는 돈 못 갚을 건데 이제 그 채권을 안 사주는 거죠. 안 사주면서 그게 유럽 4개 국가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다 신용 과열이죠. 돈을 너무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적자가 많아가지고 부채가 많았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뭔가 하면 새로운 금융기법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든지 아니면 외환을 제대로 잘 조절을 거의 컨트롤을 못했든지 간에 이런 신용 과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있으면 거품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거품이 붕괴할 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듣던 이야기죠. 지금 딱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언제 터지냐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터지는 것은 이제 한 나라 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신용 과열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그러니까 뭐 코로나 뭐 좋다. 뭐 코로나 때문에 비상시기 때문에 이건 뭐 이런 건 뭐 할 수 없지라는데 비상시는 비상시지만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비상시에 뭔가 하면 실물 부분이 이제 힘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 무한정 공급하다 보니까 실물 부분에는 안 가고 그게 뭔가 하면 다 주식이나 부동산만 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뭐 실물에 쓸 사람한테 돌아갈 돈은 뭐 요즘엔 그렇다고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금융정책으로 거시정책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가 얼마나 뭔가 막 이 허황한 지금 잘 안 됐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도 주가 거품이 심하고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거품 이제 그게 지금 세계적인 이슈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곧 터진다 그러고 있는데 모르죠. 이제 언제 터질지. 그거 터지는 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전형적인 금융위기 전개 과정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죠. 처음에 뭐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금융기관 재무상태 악화라든지 자산가격 폭락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불확실성 증가 뭐 이런 등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자산가격이 뭐 어쨌든
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자산 가격이 폭락했든지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악화되면서 대출이 축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대출이 부실이 되는 거죠. 많은 대출이 부실이 되고 금융기관은 돈이 없고 그러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은행은 뭐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다 부도 상태,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은행은 대출을 못하게 되죠. 대출을 못하게 되면 은행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주던 기업한테도 대출을 못하게 되면 경제활동은 더 위축되면 그 다음에는 자 이런 문제까지 생깁니다. 뎁 디플레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거죠. 예상치 못한 물가 하락까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거는 이제 대공황 같은 경우죠. 이거는, 이것은 이제 이때의 뎁 디플레이션은 이제 뎁 자체의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뎁이 발생시킨 경제 전체의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뎁이. 그러니까 여기서 뎁이 많이 발생했죠. 부채가 많이 발생했죠. 이 부채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하면 어쨌든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물건이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어쨌든 부도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있는 재고 헐값이라도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면서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예상치 못한 물가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은 더 위축됩니다. 일단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피구 효과 뭐 거시에서 많이 배웠죠. 그것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그거예요. 소비가 더 위축됩니다. 위축되고 이연됩니다. 돈이 없어서 위축되는 건 뭐 할 수 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도 아마 소비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물건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 생기는 겁니다. 대공황.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의 개입, 정책의 개입 없이 가만히 놔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정부가 개입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은행 위기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금자 보험이 있죠. 예금자 보험으로 흑자 부도는 막고, 예금자 보험 플러스 이 중앙은행의 발권력,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가 여기서 등장해가지고 쫙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 은행 위기는 막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최근에 2007년 버냉키가 페드 의장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죠.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자율이 0%도 불구하고 돈을 시중에 거의 무한정 공급을 하는 겁니다. 무한정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이 시중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요 물가 하락으로 가는 국면을 막는 겁니다. 막는 게. 이 단계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양적 완화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막는데 정책이 개입 없다. 정책이 개입 안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소위 이 재앙이 발생한다. 자, 이게 일반적인 금융위기의 흐름입니다. 자, 최악의 금융위기는 뭐 역사상 대공황이죠. 그죠? 세계적인 뭐 거의 한 20년은 끌었습니다. 이게. 29년에 발생해가지고 2차 대전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끌었죠. 10년 이상 끌었는데 대공황 시기에는 어떻게 금융위기가 전개되었고 또한 어떻게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기 하락을 겪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거시 시간에 다 잘 배웠을 겁니다. 뭐 이 대공황의 원인은 뭐 트리거는 주식시장 붕괴죠. 붕괴인데 뭐 물론 그 전에서 뭔가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민 문제 이제 그런 게 다 연결해 있죠. 어쨌든 시작점은 주식시장의 붕괴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뱅크 패닉이 발생했고,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뱅크 패닉이 발생해가지고 근실한 은행마저도 자산이 뭔가 부채보다 많은 은행마저도 부도가 나는 연쇄 부도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더 하락하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국면까지 들어가면서 뭐 회복이 안 되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주식 가격은 이게 이때 100이었는데 100이었다면 거기 비해 가지고 거의 10대로 모두 10분의 주가 지수가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이 10분의 1이면 어떤 회사는 뭔가 100분의 1 떨어지는 겁니다. 100분의 1, 30분의 1, 뭐 50분의 1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결코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 회복하는 것이 그래도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대공황 시기의 신용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이 국채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회사채의 스프레드죠. 보면 뭐 이만큼 6%, 8%. 보통 스프레드는 BP로 이야기하죠. 100분의 1%로 BP로 이야기하는데 뭐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BP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높은 스프레드가. 그 이야기는 금융기관들 간의 금융기관들의 자금 사정, 은행의 부도율이 너무 기업들의 그러니까 회사채라는 것이 기업들의 부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금융위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실제적으로 이제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부채발 금융위기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두 개가 거의 같이 갔다가 보면 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낮기 때문에 유럽의 부채발 금융위기도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낮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부채 사정이 안 좋은 나라가 뭔가 하면 더 두드러진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금 시장이 경직되니까 그 나라의 국가 부채에 대한 위험도가 더 두드러지게 보인 거죠. 그래서 약한 고리부터 그렇게 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연계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미국 부분을 본다 그러면 2007년, 2009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모기지 시장에서의 금융혁신의 출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금융혁신의 금융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는 겁니다. 보통 경우에는 이건 대출을 안 해주는 부적격 대출입니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이게 대출을 해주게 됐다는 것은 돈이 넘친 거죠. 무한정 대출을 해줄 만큼 돈이 넘쳤기 때문에. 돈이 왜 넘쳤느냐? 금융혁신 때문에. 금융혁신은 어떤 것이냐? 모기지를 통해 가지고 MBS, 물론 이제 처음 모기지는 그냥 프라임이라든지 알트 등급의 모기지겠죠. 그것 가지고 보통 MBS를 통해 가지고 소위 대출을 유동화를 시킵니다. 유동화를 시켜서 팔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 다시 또 대출을 더 해주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금융혁신이 생겨가지고 옛날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은 은행들이 더 많이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CDO까지 나온 거죠. 요 과정까지만 있었다고 그러면 MBS를 통한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돈을 조달했다고 그래도 그 돈 가지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서브프라임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은 CDO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CDO. 왜냐하면 서브프라임에 대해 대출을 안 해주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묶어가지고 MBS를 만들어봐야 안 팔리죠. 안 팔리면 그냥 돈이 묶입니다. 그럼 묶이는 그런 돈을 가지고 돈용으로 대출 잘 안 해주죠. 그러면 은행도 뭔가 해줘봐야 이거는 내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어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유동화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서브프라임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생긴 것이 바로 CDO입니다. CDO인데, CDO라는 것이, 보자, 여기 있습니다.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이거는 회사채, 대출채권, 상업용 부동산채권, MBS 등의 자산 묶음을 사들여가지고 SPC 또는 SPV라는 기업체를 하나 만듭니다. 소위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에 이걸 파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 회사는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모기지 같은 걸 사들여가지고 CDO를 만드는데, 이 SPV는 이들 자산에서의 현금 흐름을 트렌치라 불리는 여러 집단으로 분리해가지고 만듭니다. 분리해가지고. 이것들을 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기지가 있었다. 모기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500건이 있었다. 그럼 500건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CDO를 발행하는데, CDO를 트렌치로 발행하는 거죠. 트렌치로 발행하는 것이 CDO 해가지고 뭔가 500개 중에서, 자,
제일 첫 번째 트렌치는 슈퍼 시니어 트렌치라는 건데 가장 등급이 높은 트렌치로 와가지고 가장 먼저 현금 지급이 완료되는 그런 등급을 만듭니다. 500개 중에서 돈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요거 산 사람은 뭔가 하면 500개 중에서 50등 내만 들어오면 무조건 돈을 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트렌치, 세 번째 트렌치, 그런 식으로 트렌치를 나누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개로 나눴다.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쓸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원대출, 모기지의 상태에 따라가 좌우되는 거죠. 1등 같은 경우에는 500개 중에서 450개 이상이 부도가 안 나는 한에는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슈퍼 시니어 트렌치인 거죠. 그런 식으로 트렌치를 나눠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CDO가 그런 겁니다. 근데 CDO 중에서 제일 하위 트렌치는 에퀴티 트렌치는 기초자산에서의 현금 흐름 지급이 중단되거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돈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먼저 부도가 나는 거 순서대로니까 제일 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누어가 팔면 보통 뭔가 한 8개 정도는 문제없이 팔려요. 잘 팔려요. 마지막에 이제 2개, 9개, 10개는 마지막 2개는 잘 안 팔립니다. 마지막 2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잘 안 팔리고 대신에 뭔가 하면 이자율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죠. 높게 형성이 되는데 대신 잘 안 팔리고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투자은행들이 마지막 이 에코텍 트렌치는 걔들이 가집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그래도 유동해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뭔가 하면 이 CDO를 만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 있으면 완전히 안 팔렸는데 이제는 그 섞여 있어도 팔린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3분의 1 섞여 있는 모기지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트렌치를 만들어 가지고 CDO를 발행하게 되면 80% 이상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금융혁신입니다. 금융혁신.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만드니까 야 똑똑하다. 똑똑한 아주 방법을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다들 소위 우리가 보기에는 선진금융기법. 야 저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걸 말 만들면서 이제 모기지를 CDO로 해가지고 발행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것의 위험의 정도를 거의 과소평가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돈이 마구 공급이 되고 나니까 주식시장 주택 가격이 거품이 형성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 옛날에는 집을 사지도 못한 사람들도 뭐 아무나 가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판이 된 겁니다. 즉, 미국에서의 현금 흐름 증가. 이건 중앙은행이 만든 것보다는 주로 여기서 만들었다는 거죠. 금융혁신에서 현금 흐름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커졌고,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발달로 주택 수요와 주택 가격이 상승이 촉진됐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자꾸 오르는 겁니다. 오르는데 그래가지고 오를 땐 좋죠. 좋은데 자 계속 무한정 오를 것이냐 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야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버블이 붕괴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추천해 준 영화에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죠. 보면 누가 갑자기 야 거품 터진다 라고 해가지고 팡 터진 걸로 그렇게 영화에 묘사가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다. 그게 거품이라는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기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됐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터지는 것도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한 4, 5년 되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래도 나는 터지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서 계속 그 거품이 더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때 그걸 가지고 누가 왜 경고를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진짜 뭐 숨겼던 것을 누가 갑자기 알아냈다. 이거는 완전히 소설적인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사람들의 이 과신이 자기 편향적 그런 확신이 그런 사태를 만드는 거죠. 대부분 거품은 그렇습니다. 거품은 이제 우리가 셀프 풀필링 프라켓이라고 그러죠.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실현적 기대. 그러니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이 사면 오르는 거죠. 그 행동 자체가 펀더멘털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식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지금 딱 그 현상입니다. 딱 그 현상이죠. 그러니까 뭐 계속 수업 시간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시장에 대해 가지고 뭔가 뭐 이 나쁘게 생각할 건 없는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현재 전제 상황이 딱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터지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 과거 경험을 봐서도 계속 신문에서도 경고가 나온데도 뭔가 몇 년은 가더라는 겁니다. 하고 어느 순간에 다들 진짜 거품이 아닌가? 진짜 뭐가 바뀌었냐?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펑 터집니다. 네, 그렇게 터지는 거죠. 이 원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금융혁신에 의해 가지고 무한정 자산이 공급되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거품이 생겼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또 이제 다른 문제로 본다 그러면 소위 대리 문제가 발생했다.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OTD, Originated to Dispute 모델은 주인 대리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차입자는 자신의 상환 능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인센티브가 없다. 없고 신용평가회사 및 상업은행과 투자는 또 정권의 상태를 평가할 인센티브가 없더라. 한 거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게 CDO로 발행됐던 겁니다. 자, 옛날같이 은행이 그 부동산 대출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유동을 안 시키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의 신용도에 대해 가지고 잘 꼼꼼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건 은행의 전문이죠. 꼼꼼하게 평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대출 받아가는 사람의 신용도 아니면 직장에 대해 가지고 꼼꼼하게 다 점검합니다. 그러면 부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거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 가지고 CDO를 만들어 가지고 뭐 MBS나 CDO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면 은행은 사실은 나는 손 떼는 겁니다. 그 대출이 어떻게 됐지까지 난 상관없는 겁니다. 옛날에 꼼꼼하게 했던 것이 그 대출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은행에 손실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꼼꼼하게 관리를 했지만 이제 그게 그 대출 자체가 내 손을 떠나버린다 그러면 부도가 나든 말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 대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차입자는 자기의 상환 능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거죠. 굳이 뭔가 하면 은행도 그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많이 그냥 대출해주고 그 대출 건수당 뭔가 얼마만큼 뭔가 하면 그 저기 마지막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뭐 신용도가 떨어지든 말든 그런 걸 신경 안 하는 겁니다. 내 책임 아니니까. 다음에 누가 그 폭탄을 안든 말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폭탄은 아니니까요. 또한 그렇게 발행된 CDO에 대해 가지고 신용평가회사뿐 아니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도 정권 상태를 평가할 인센티브가 미흡하더라. 그걸 뭔가 하면 잘라가지고 팔아버리면 끝인 겁니다. 잘라서 팔아버리면 끝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잘라서 팔아버리면 끝이다 싶으니까 뭔가 하면 그냥 뭐 가능한 한 빨리 이거 등급 좋게 받아가 판다 그것만 신경 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인 대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실제 그러니까 시작점이 정보 문제가 표면되었다. 그 이야기는 부실 그러니까 부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대출해 준 겁니다. 대출해 줬는데 그 부도 확률이 높다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활용 안 하는 거예요. 대출해주는 창구에서도 활용 안 해주고 브로커도 활용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의 신용평가하는 기관에서도 활용 안 하고 다 아무도 활용하지 않는 정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주택가격 뭐 이렇게 주택가격이 거품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거품이 생기다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터지는 거죠. 그래서 붕괴가 생긴 겁니다. 이 CDO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가장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상품이 뭐냐? 그러면 딱 이겁니다. CDO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아닙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체는 뭔가 하면 CDO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을 따름이지 CDO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CDO. CDO가 있었고 트렌치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트렌치별로 평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모기지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대표적인 금융혁신의 뭔가 오명이 되는 셈이겠죠. 자, 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보면 지속된 과열 이후 주택가격이 2006년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거품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국 주택가격 하락으로 모기지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주로 어디서 악화되느냐 그러면 뭐 CDO에서 밑에 트렌치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게 다 종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딱 이제 금융위기로 비화되고 번지고 난 뒤부터 이제 감독기관이 그걸 이제 어떻게든 필요하면 돈이라도 퍼부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불을 꺼야 됩니다. 근데 불을 끄려고 들어가 보니까 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CDO라는 것이 워낙 복잡해요. 이게 뭐냐? 처음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누구한테 불리졌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부도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도난 사람 그 부동산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걸 뭔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부도 처리하고 뭔가 하면 손실만 딱 계산하고 뭐 정필하면 손실이 돼가지고 뭔가 하면 그걸 일부 그 헐값이라도 뭔가 하면 그 국가에서 사주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CDO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모기지 빌린 사람하고 관계 고리조차가 어디가 있는지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니까 이게 MBS를 만들고 모기지가 MBS를 만들고 그 다음에 CDO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그게 다 섞여버리는 거죠. 섞여버리니까 이게 요거는 누구 거다라는 것이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실이 생기고 그 결과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서의 자금이 대삭돼.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소위 투자은행들입니다. 투자은행들. 이때 이제 CDO를 발행한 것이 다 투자은행들이죠. 은행의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투자은행들이 그런 걸 발행을 하고 인수를 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럼 그림자은행, 투자은행들의 그 살 수 있는 돈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 투자은행들의 돈은 대부분 거액자산가, 거액자산 기관이죠, 기관. 그러니까 그 개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관. 연기금, 뭐 세계적인 연기금이랄까,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기금들에서 나온 돈이죠. 이제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거기에 돈을 맡겼던 기관들이 돈을 빼죠. 투자은행에서. 돈을 빼니까 이제 투자은행들은 뭐 거기 따라 가지고 연쇄적으로 자금 고갈 상태. 뱅크런이 발생하죠. 뭐 투자은행 뱅크런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금융은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은행에 대해서 미국 기관 투자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이, 전 세계 연기금이 거기 투자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뭔가 손실을 입게 되니까 그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되면서 테드 스프레드가 40bp에서 240bp까지 급등했다는 거죠. 이 테드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테드 스프레드.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마저도 이제 자금 고갈에 빠지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고 자산은 삼각되고, 자산이란 것은 대출 자산을 이제 다시 평가해 보면 야, 이 중에서 뭔가 하면 얼마 정도는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다 못 건질고 이만큼 이제 그 가치를 깎아야 되고 그 가치를 깎은 것을 우리가 상각이라고 합니다. 상각. 그 다음에 자산을 매고 안 되면 일부 이제 그런 부실 자산은 팔아버립니다. 자산 매각하고 신용을 축소하죠. 그러니까 판단한 것이 이제 재각세 뭐죠. 대출을 뭔가 100억 달러 대출해 줬는데 그 100억 달러 대출을 뭐 가격을 70억 달러, 60억 달러로 파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국가기관에서 대신 이제 예금보험공사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이제 대신 사주죠. 사줘가지고 금융기관을 이제 클린 뱅크로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고 대신에 이제 금융기관은 그만큼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주주들한테 주가를 감자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도산한 것이 베어스턴, 그 다음에 페님이 프레드맥 이겁니다. 그 다음에 리만, 제일 대표적인 게 리만이었죠. 리만이고 메리 린치나 AIG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부도는 안 났습니다. 부도까지 갔는데 구제를 했죠. 구제를 해가지고 뭔가 하면 이 합병을 통해 가지고 기관 이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뭐 사실은 뭐 이런 건 다 기술적으로는 부도 상태죠. 제일 처음에 이제 베어스턴입니다. 베어스턴 4대 투자는 중에 하나입니다. 4대 투자은행인데 이게 망했고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종을 올리죠,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페님이 프레디맥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반공기업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주택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공급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택 공급을 위해 가지고 소위 모기지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입니다. 소위 이제 어떻게 모기지를 주는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은행들이 모기지를 이제 모기지로 대출을 해주고 나면 그까지 MBS를 만들죠. 이 MBS를 사주는 기관이 이 페니미하고 프레드입니다. 그래서 MBS를 사줌으로써 은행들한테 돈을 공급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국가의 돈이 들어갔죠. 국가의 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운영하는 거의 공적인 은행들입니다. 근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망하게 되니까 그런 가지고 있던 이 기관들의 자산들이 다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나니까 이거 당연히 부도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기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부도나가 없어지지 않았죠. 이 기관들은 대신에 뭔가 하면 기술적으로는 부도지만 국가에서 돈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 기관들한테 이제 자금 확충을 시켜주는 거죠. 여수단은 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만이 망했죠. 이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리만이 딱 터지고 나니까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금융기관 부도는 무조건 막는다. 라고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돈을 무한정 투입하면서 모든 금융기관을 다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리만은 그래도 가장 건실한 투자은행이었습니다. 투자은행 내에서도 가장 그래도 이 명성이 있고 그다음 존경을 받던 투자은행이었죠. 이런 투자은행이 망한 것은 원래 월스트리트 저 탐욕에 넘치는 쟤들 정도는 원래 망해도 싸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분위기였는데 리만이 망하니까 야, 저게 망하면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 다 망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다른 거 다 이득에 리만 덕에 메리린치가 살아납니다. 메리린치가 살았고 AIG도 살아갔고 다른 이 은행들이 다 살아납니다. 기술적으로는 부도났지만 어쨌든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다 기관들을 살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린다는 것은 이제 돈을 구제금융을 통해 가지고 살렸는데 이제 뭐 구제금융 그러면 그때부터는 논란이 많죠. 왜 월스트리트에 저 부자들한테 왜 우리가 돈을 국민 세금을 소위 혈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살려줘야 되느냐 논란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2008년 9월 29일 미 하원은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부결시킵니다. 우리는 안 돼, 주지 말자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하면 책임 있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다시 물리가지고 재산을 뺐더라도 기관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금융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부결시켰더라도 보면 그래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 10월 3일 날 다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3일 날은 다시 또 이 정도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또 승인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제금융안이라서 그냥 금융 시스템에 돈을 집어넣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금융이 아니라 실물 부분까지 이제 돈을 집어넣는 그런 걸로서 이제 재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일단은 살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죠.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자, 이 트리거를 봅시다. 결국은 트리거는 거품 붕괴죠. 이게 왜 거품이냐?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거의 배에 30, 40% 올랐죠. 배는 올라간 겁니다. 요 뒤에서 보면. 배로. 케이스 신뢰 지수라서 사실은 실제적인 가격을 이야기하는 전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소평가가 되는데 오를 때는 오르는데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라고요. 유동성이 과잉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은 안 오르는데라는 사람이 많죠. 지방에 있는 집들은. 그러니까 서울, 강남만 오르지 우리 집은 안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으면 모든 가격이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 동시에 동일비율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뭔가 하면 그러니까 더 인기 있는 데가 뭔가 집중적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데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평균이 이만큼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 두세 배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이쪽 지역은 뭐 두세 배, 텍사스 뭐 제일 대표가 플로리다하고 캘리포니아입니다. 그쪽은 뭐 서너 배, 너댓 배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품이 심한 거죠. 거품이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게 아니죠. 언젠간 터지죠. 그래서 이게 꼭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거품의 붕괴 과정입니다. 거품이 꺼지는 거. 그래서 고점 대비 30%까지 하락한 겁니다.